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추웠던 건 며느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요 3일간 오빠가 출장이니까 조용히 있다가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찾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문이 쾅 닫히고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손목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방금 해외 세미나 출국 비행기에 올랐을 테고 저는 이 지하실에 갇혀 72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이불 하나와 물통, 그리고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열어보니 밥 몇 숟가락과 김치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사흘을 버티라는 겁니다. 왜 이러는 거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독백이 지하실 벽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아들의 어린 시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아내에게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니. 둘째 날, 배고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무서움이었습니다. 지하실 어딘가에서 쥐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에 깜짝 놀라 심장이 요동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해 구석에서 참다 결국 옷을 적시고야 말았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며느리가 지하실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부셔 잠시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역겨워. 똥오줌을 못 가려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집에 살았지? 그녀는 코를 막으며 제게 물통을 던졌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음식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쏟아지는 폭언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먹어? 꼭 이렇게 소리 내면서 먹어야 돼? 당신 때문에 식욕 떨어진다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배를 채우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식사 후 며느리는 제게 옷을 던졌습니다. 이거 입고 씻고 냄새 좀 빼고 나와요. 내일 우리 오빠 돌아온다고.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던 중 며느리의 손이 제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위선적인 걱정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저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며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 빨리 와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이 모든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30년 전 봄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5살 아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날따라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전화가 울렸을 때 전 이미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김 선생님 부인 되십니까?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경찰의 말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돈 많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결국 가벼운 처벌만 받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을 때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텅 빈 집안이 저를 덮쳤습니다. 남편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이가 잘 때는 옷 수선을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채웠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그저 아이를 위해 참았습니다.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우리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짜리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계세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가 밝고 성실하니 대단하십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록 남편은 없었지만 저와 아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엄마, 나 커서 의사가 될 거야.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 줄 거야. 중학교 때 아들이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날부터 아들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면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아들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들은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늦게 들어와 보니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들의 등에 제 외투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노트에 적힌 글을 보았습니다. 엄마를 위해 꼭 의대에 가서 좋은 의사가 될 것이다. 엄마의 힘든 삶을 보상해 드릴 것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값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능날, 저는 아들을 학교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 날,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내가 해냈어. 서울대 의대야. 아들을 껴안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의대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등록금도 비쌌고 교재비와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고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때로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할 수 있어. 의대 졸업식 날, 아들은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대학병원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제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첫 월급으로 저에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이제 그만 일하고 쉬세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온 제게 갑자기 쉬는 것은 어색했고 아직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만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이 일을 그만두고 조금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의사가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고 저는 그런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재벌가의 막내딸이라는 소연이는 첫인상부터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에 비싼 옷, 그리고 우아한 매너까지.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소연이는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소연이는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고 설거지도 도왔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까지 건네주었습니다. 비싼 화장품 세트였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소연이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감사히 받았습니다. 민수와 소연이는 교제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무척 긴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만남, 저는 평생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연이의 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고압적인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에 저는 그저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호화롭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구석에 앉아 그저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이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는 저에게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소연이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가족 관계. 저는 아들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새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아파트는 너무나 화려했고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직접 요리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어머님, 자주 놀러 오세요. 항상 환영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소연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대했고 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결혼 1주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초대하는 횟수를 줄였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불쑥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소연이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주시지 않고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못해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미리 연락하고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소연이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얼굴에 미소는 있었지만 눈빛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옷은 좀 촌스러우신 것 같아요. 제가 새 옷 사드릴게요. 어머님, 그렇게 드시면 소리가 나서 불편해요. 조금만 조용히 드시면 안 될까요? 소소한 지적들이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가 저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2년 차가 되면서 아들과 소연이는 큰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소연이의 부모님이 선물한 집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더욱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소연이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혼자 사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같이 사시는 게 어떨까요? 아들도 동의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들과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아들이 출근한 후 소연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천사 같던 소연이가 아들이 없는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청소하면 먼지만 날리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이런 음식 누가 먹어요? 옛날 방식은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살리느라 매일 늦게 귀가했고 항상 지쳐 보였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일찍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짐을 들어주려다 실수로 컵을 깨뜨렸습니다. 소연이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아들이 보자 다시 웃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다치시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치울게요.
아들 앞에서는 항상 이렇게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샤워하러 간 사이 소연이는 제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이거 명품 컵이에요.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저는 방에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간 아들이 보여준 행복한 모습을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아들이 야근하는 날이면 저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말도 없이 외출하여 혼자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아들에게는 제가 식사를 거부했다거나 스스로 외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방에 있던 남편의 사진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소연이에게 물었더니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은 버렸어요.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지잖아요. 남편의 사진을 찾으려 집안을 뒤지던 중 소연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소연이의 폭언이 폭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아들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까다롭고 고집스러운지 다 알아요. 충격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소연이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과일 싸다 드릴게요. 잘 주무세요. 아들이 들어오자 소연이는 다시 다정한 며느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미국 세미나 갑니다.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아들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없는 동안 소연이와 단둘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좋은 기회구나. 아들이 출국한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이는 저를 지하실로 끌고 가서 감금했습니다. 72시간의 공포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 계단에서 밀려 쓰러진 후 저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말 걱정했어요. 소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제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연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이 3일간의 공포를, 그동안의 학대를. 하지만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소연이를 너무 사랑했고 제 말을 믿어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소연이는 간호사처럼 저를 돌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자리를 비울 때면 링거액을 조절하여 고통을 주거나 물을 일부러 멀리 두어 제가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 말은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치매라고 다 말해뒀으니까. 소연이의 속삭임은 독사의 혀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병원 생활 3일째 되던 날,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액을 교체하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낯선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고 소연이와 닮은 눈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병실로 들어온 여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조용히 닫고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소연이 시어머니신가요? 몰래 찾아와 죄송합니다. 세련된 말투와 조심스러운 태도로 다가온 여성은 자신을 소연이의 언니 지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미국 보스턴에서 의학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번에 학회 참석차 한국에 잠시 왔다고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소연이를 본 후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병실 문 쪽을 한 번 더 확인한 지연 씨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 혹시 소연이가 어머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나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 직접 찾아왔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이 낯선 여성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실 소연이는 전부터 이랬어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이렇게 괴롭혔거든요. 몇 년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는데 소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당신이 걱정되어 찾아왔어요. 소연이의 언니 지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소연이가 어릴 때부터 행동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자주 했고, 중학생 때는 가족 몰래 이웃집 고양이를 괴롭히다 들켜 큰 소동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남자친구들을 이용해 돈을 뜯거나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룸메이트를 심리적으로 학대해 자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연이가 친정어머니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여 결국 노인성 우울증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연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어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 우리 부모님은 재벌가의 체면과 명성 때문에 모든 증상을 숨기고 외면해 왔어요. 소연이가 저지른 모든 문제 행동을 돈으로 해결하며 덮어왔죠. 지연 씨는 조심스럽게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온몸에 멍이 든 노인 여성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표정은 공허했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이의 어머니, 즉 지연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사진을 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연 씨는 슬픈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소연이가 결혼한 후 어머니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웃음을 되찾고 다른 노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연 씨는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힐 대상이 없어지자 소연이가 새로운 희생양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제발 아드님에게 말씀하세요. 소연이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지켜볼 수 없어요. 지연 씨는 작은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 제 손에 쥐어주고 소연이가 돌아오기 전에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아들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침묵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만약 말한다면 아들이 과연 저를 믿어줄까요? 소연이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진실을 받아들일 만큼 약해졌을까요? 머릿속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가득 찼고 병실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만 갔습니다. 다음 날은 이른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곧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회진을 마치고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던 아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통했고 눈 밑에는 푸른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음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을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병실은 정막에 휩싸였고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소연이가 엄마를 괴롭혔나요? 무엇이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의 진짜 모습을.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소연이는 내가 없을 때마다 나를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처음 느꼈던 불편함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진 무시와 모욕, 밤마다 들었던 폭언, 그리고 마지막 3일간의 지옥 같았던 지하실 감금까지. 계단에서 밀려 넘어진 것도 결코 사고가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을 할수록 쌓아두었던 공포와 분노가 터져나왔고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흐려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어제 소연이 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연이라고 했는데 그녀가 병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주고 갔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병실 텔레비전에 USB를 연결하고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이가 그녀의 친정 어머니를 욕설과 함께 밀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음식을 빼앗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 뒤로는 의사의 진단서와 심리 상담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소연이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 그리고 그동안 숨겨온 과거의 폭력적 행위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미워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강인한 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들의 등이 흐느낌에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내가 행복하길 바랐을 뿐이야. 나는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모든 걸 참았던 거야.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고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병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우아한 걸음걸이와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제 표정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머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 왜 연락도 없이?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소연이는 매끄럽게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오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소연이의 손길을 피하며 천천히 일어서서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니가 모든 걸 말해줬어. 네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네 친어머니에게도 어떤 짓을 했는지. USB에 있는 증거들도 봤고 방금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들었어.
소연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평정을 찾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연이는 천천히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언니가, 지연 언니가?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언니는 날 질투해서 항상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이 사랑하는 어머님을 해칠 수 있겠어? 방금 어머님도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소연이는 나를 향해 경고의 눈빛을 날렸습니다. 예전에는 그 눈빛에 공포를 느꼈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CCTV를 설치했어. 이 휴대폰에 연결된 IP 카메라를 우리 집 여러 곳에 숨겨뒀어. 내가 출장 간 사이에 엄마를 지하실에 가둔 것도, 사흘 동안 음식을 주지 않은 것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린 것도, 모든 장면이 여기에 다 녹화되어 있어. 소연이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우아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분노와 증오만이 번뜩였고 목소리에서는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맞아. 난 내 엄마가 정말 싫었어. 처음 봤을 때부터 역겨웠다고. 오래된 양말 같은 냄새, 시골스러운 말투, 저렴한 옷차림, 모든 게 보기 싫었어. 너 같은 의사가 이런 엄마를 두고 있다는 게 창피하기까지 했다고. 경찰이 곧 올 거야.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병원 보안팀도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혼 서류도 준비했어. 소연이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섬뜩하게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 정말 웃기네.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날 버리면 넌 끝이야. 병원에서도 쫓겨나고 의사 면허도 잃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을 거라고. 우리 아버지는 그런 힘이 있어. 아들은 소연이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잃어도 괜찮아. 의사 자리도 면허도 재산도 다 잃어도 상관없어. 엄마를 지키지 못한 내가 과연 의사 자격이 있을까 싶을 정도야. 이제 와서 네 진짜 모습을 본 이상 네 옆에서 한 시간도 더 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의 범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소연이가 체포된 후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아들은 제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공존했습니다. 사실 그는 소연이를 오래전부터 의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나 신혼부부의 적응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이상한 징후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점점 수척해지고 예전에는 늘 있던 미소가 사라진 것, 소연이가 주변에 있을 때마다 제가 움츠러드는 것, 그리고 자주 생기는 멍과 상처들이 그의 의심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의사인 아들은 노인 학대의 징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정말 죄송해요. 소연이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출장을 핑계로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어요. 제 소연이는 절대 엄마를 해칠 수 없어요. 아들은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검찰에 넘겼고 소연이와 그 부모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잠을 거의 자지 않고 소연이의 과거 범죄의 기록을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인맥을 총동원해 소연이가 다녔던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숨겨진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소연이의 과거에는 학교 친구들에 대한 괴롭힘, 애완동물 학대, 심지어 가정부들에 대한 가혹 행위까지 다양한 범죄 행각이 있었으나 모두 부모의 돈과 권력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날 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증언대에 앉았을 때 아들이 제게 믿음과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눈빛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연이는 변호사들에 둘러싸여 마지막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아들은 법정에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소연이의 반사회적 인격장애 증상과 제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 팔과 다리에 있던 멍해 패턴, 영양실조 상태,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고 방청석의 사람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소연이는 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의무적인 정신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준비한 진짜 복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소연이의 부모는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아들을 찾아와 거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5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내밀며 이 사건을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수표를 받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그 돈 전액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노인학대 예방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연이가 저지른 범죄들과 소연이 부모가 그동안 돈으로 해결해온 수많은 사건들의 자세한 내역을 주요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아들은 익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가정폭력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온 소연이 가문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의 기업은 주가 폭락과 불매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연이의 아버지는 사회적 압박 속에 결국 회장직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기업 이미지 회복을 위해 거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정원 카페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정의예요, 엄마.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떤 권력과 재산도 인간의 존엄성과 사랑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남편의 DNA, 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의에 굴하지 않고 바르게 자란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며 흘린 모든 눈물과 땀이 이렇게 훌륭한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뜨거운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제 건강 상태는 처음에는 심각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며 입은 부상으로 척추를 다쳤고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면역 체계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재활치료사를 초빙하고 직접 재활 계획을 세워 저를 돌보았습니다. 병원 일을 줄이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엄마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예요. 아들의 헌신적인 간호와 제 의지로 저는 의사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 그 다음에는 워커, 그리고 마침내 지팡이만으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아들은 서울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제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2층은 아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날 아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복원하여 액자에 넣어 거실 중앙에 걸어둔 것입니다.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로 자란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제 저와 아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정원을 거닐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나눕니다.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은 근처 산책로를 걷기도 합니다. 아들은 병원 일을 조정해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노인 학대 피해자를 위한 특별 클리닉을 개설했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엄마의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제안으로 저는 간간히 그 클리닉에서 상담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노인분들이 저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며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고통, 소연이로부터 받은 학대, 그리고 그 후의 회복과 지금의 평화로운 날들까지 모든 것을 거쳐 이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응, 행복해. 내가 있어서.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우리의 약속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남편도 우리를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나 결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고 아들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꼭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저와 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